장군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과 한국해관부 전략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성장 박사님을 모시고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 우리 정성장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정성장 박사님은 세종연구소에서 북한의 정치와 군사 등을 오랜 동안 연구해 오신 북한 문제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하고 계시는 아주 활동이 다양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정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 30여 년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육자 회담을 한다든지 또 온갖 제재 등을 반복해 왔는데 현재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한 현재의 그 수준을 평가 한번 해주시죠. 현재 북한 비핵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육자회담을 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노이에서 김정은 만나서 설득을 했지만은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노이 회담에서도 북한 오직 영변 핵시설 이거 하나만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할 건지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우라늄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북한이 원하는 걸 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북한은 자체 해구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그 전문가 패널조차도 새로 이제 갱신하는 걸 반대하는 바람에 네. 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제재도 무력화시켜 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6월에는 이제 북중 동맹 조약을 새로 복원하면서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북한하고 우주 분야에 협력하고 AI 분야에 협력하겠다. 네. 그리고 북한의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북한 무기 수입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거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거. 네. 이것은 우리 어떤 위기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네. 미국조차도 민주당, 공화당, 양당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정책을 삭제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미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러나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내심은 내심은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는 이제 불가능하다. 물 건너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그 북한 비핵화 정책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공식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실제 내심은 분명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비핵화라는 건 단번에 안 되니까 중간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핵심 측근들도 북한하고 이제 감축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비핵화라는 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관심은 핵무기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이걸 어떻게 좀 제거하거나 동결시키는데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이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 말에 우리가 현혹되고 순진하게 그냥 그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까지도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북한 비핵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렇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관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지금 일어났던 북한이 2030년에 핵무기 200개, 300개 계속 뭐 내려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갖고 있는 핵무기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겠다는데 지금 초점이 돼 있으니까 동결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의 위협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렇게 동결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해주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으면은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건데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뭐 나서서 북한 핵무기를 해결해 주는 걸 기다리다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남북한 간의 핵균형을 이뤄서 그러니까 이 핵균형을 이뤄서 북한하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는데 현재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북한은 지금 그러니까 뭐 초대형 방사포에도 이제 실을 수 있는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전술핵 무기를 전방에까지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전방에까지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보시는 거죠? 북한이 전방에 전술핵 무기 배치해가지고 미국 공격하겠습니까? 일본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은 핵어뢰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에 뭐 전술핵 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뭐 북한이 다양한 어떤 무기를 동시에 섞어 소비를 하면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 자체만도 우리한테 위협인데 왜냐하면 핵무기는 절대무기고 재래식 무기는 절대무기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핵무기를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연습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공 800m에서 폭파시키는 연습이라든가 이렇게 이 전쟁 연습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언젠가 오파 내에서 우리한테 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가 이게 순수하게 그냥 방어용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북한이 이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이제 우리한테 심각한 위협이 되고 한국하고 미국이 미쳤다고 북한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죠. 북한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뭐 부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산유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게다가 ICBM까지 만드는 거는 그렇죠.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건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이 미 본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미국이 한국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도 갖추어 있고 전선에 배치했고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핵무기도 지금 갖춰 나가고 있고 또 수적으로도 지금 북한 핵이 대단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수적으로. 그렇죠. 2030년에 뭐 200개 내지 300개 정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만 공격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핵무기가 필요 없죠. 그런데 그렇죠. 남한뿐만 아니라 유사시 주일미군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일본 타격하고 미국이 공격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 타격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게끔 하겠다. 그런 목적 가지고 200개, 300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데다가 또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도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시진핑이 대만을 언젠간 침공을 할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동시에 4개의 전쟁을 수행을 할 수가 없죠. 지금 2개의 전쟁조차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국제 정세는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우리가 공격받으면 도와주고 싶겠지만은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면서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서 미국에 의존을 해야지. 그러니까 미국한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안보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 핵 위협의 실상을 보면은
또 주변국 그런 위협을 고려하면은 우리도 어떤 핵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해구산 제공, 확장 억제 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뭐 미국한테 믿으라. 우리 못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믿게 하려면은 보다 확실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미 연합작계가 있지만 연합작계에 북한이 핵을 사용을 했을 때 뭐 미국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작전 계획에 그 반영이 북한 핵 사용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맞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의 그 핵 버튼 사용은 미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의 전략사령부하고 한국 전략사령부가 합의해가지고 북한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오직 미 대통령만이 핵 사용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정치인이면 자국 국민들의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이 없고 수소폭탄이 없고 그러면은 뭐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을 때 맘 놓고 미국이 북한을 뭐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은 북한이 당연히 미 본토를 공격하죠. 그러면은 미 국민들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 같은 결정을 미 대통령이 할 수가 있느냐 했을 때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그게 어렵다는 게 문제죠. 저도 작년도 2023년도 워싱턴 선언이 작년도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그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미국의 해구산 제공, 그러니까 확정 억제 조치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는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확정 억제 조치가 확실하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작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작전 계획에 미국의 확장 억제 조치의 최종 종착점은 저도 작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 보복 공격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러나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갈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속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맹을 지키는 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국민이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까지 그 핵무기를 쓸 수 있느냐, 이거는 그 당시 상황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워싱턴 선언의 또 한계는 뭐냐면 이거는 조약이 아니고 선언이잖아요. 정책 선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은 하루아침에 이게 휘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만약 재선되면은 뭐 이제 뭐 바이든 정책은 다 폐기할 거 아닙니까? 뭐 워싱턴 선언을 트럼프가 개선한다, 이건 뭐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휘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조약의 형태로 우리를 뭐 지켜주겠다는 걸 뭐 이제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4년이나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제 선거가 있고, 선거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느 한 정부의 약속을 이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자강, 자기 스스로 지킬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동맹으로 그거 해야지.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뭐 한 중부 유럽에 있는 국가라면은 위협을 덜 느끼겠죠. 근데 뭐 위협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바로 인접한 국가로부터 이제 과거 50년에 이제 침략을 당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일상적으로 수시로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미국은 또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최대 관심은 지금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거든요. 워싱턴 DC에서도 이 한반도 문제
보다 중국에 오히려 관심이 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현실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 박사님 말씀은 한미 동맹을 신뢰하지만 현재 미국이 제공한다는 해구산 제공, 확장 억제 조치 수준은 아직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따라서 우리 한국 안보에는 불안하다. 네, 또 북한 해구협이 저 정도인데 동맹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은 불안하다. 따라서 독자적인 이런 자강 능력, 핵무장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강과 한미 동맹 같이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 핵은 견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어떻게 상대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할 때보다는 같이 할 때 더 든든한 거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우리의 숙명이고 같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 핵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강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거죠. 다시 우리 한국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배경 때문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짧게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과거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핵 개발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드골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가 당신네들 지켜줄 용의가 있는데 굳이 핵을 개발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지금 상황과 듣고 비슷할 수 있는 비슷합니다. 미국이 핵 제공해 주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상황과 비슷할 수 있는 거의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드골은 평범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을 했던 그런 어떤 군인 출신의 지도자로서 이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한계가 있다. 동맹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어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드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네들이 미국이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때 우리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근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1차 대전 때 우리가 그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국토가 초토화된 다음에 당신네들이 와서 도와줬고 2차 대전 때는 독일 침공해서 프랑스가 무너진 다음에 당신네들이 와서 도와줬다. 그러니까 도와준 건 고맙지만은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에 곧바로 안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드골이 회고록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만큼 소중하지 않다. 자기 나라 공격받았으면 당연히 즉각적으로 이제 그거 하는데 보복하는데 자기 나라가 아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가 나중에 초토화되고 나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골의 얘기는 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고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소를 잃을 일을 만들지 않는 그런 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죠. 그때 뭐 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뭐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를 그러니까 미국이 프랑스를 지켜줄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만약 그 소련이 우리를 침공한다고 했을 때 당신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냥 무조건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답변을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케네디 대통령. 근데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하고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미국이 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뭐 LA나 이제 그 미 본토 공격받는 거, 다른 도시가 공격받는 걸 그러니까 감수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라. 근데 당신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하는 거 나 전혀 놀랍지 않다. 왜냐면 내가 나토 총사령관한테 물어보니까 나토 총사령관도 대답 못 하더라.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구체적인 약속이다. 그냥 막연하게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 미 대통령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확실한 약속. 그러니까 우리도 또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핵무장하는 걸 원치 않는다면은 작게
반영을 해서 그렇지. 북한형 무기로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그렇죠. 어디 공격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할 건지 네. 그 구체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주면 우리가 그렇죠. 핵개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의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해달라. 왜 못하냐.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예. 미 본토 공격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예, 우리도 저 드골 대통령이 예. 미국한테 던진 질문을 예. 똑같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예.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미 본토의 뉴욕, 공격을 뉴욕이나 워싱턴 DC가 불받아들이는 걸 감수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까지 북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핵 보복을 해줄 수 있느냐. 예, 예. 그런 질문을 던질 때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그 당시 핵개발 필요성을 느꼈던 거는 이제 그 소련이 ICBM을 개발하면서 네, 네. 이제 그렇죠. 미국까지 예, 공격할 능력을 갖추니까. 예, 소련이 미 본토를 탈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그렇죠. 미국이 프랑스를 지켜주기 위해서 과연 그 소련과의 전쟁까지 감수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북한도 ICBM 그래서 드골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했다.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드골 대통령의 이제 그런 결단, 네. 그 결단으로 인해서 뭐 프랑스도 보면 여러 종류의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 네. 정당도 있고 네. 우파 정당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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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프랑스 국민들의 거의 뭐 60-70% 이상이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드골 대통령을 네. 지지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프랑스를 이제 완전 자존심을 살리고 네. 확실하게 이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핵을 개발하면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그렇죠. 이제 프랑스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핵 개발하기 전에는 이제 프랑스는 미국하고 나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네. 근데 미국이 프랑스 무시했거든요. 네. 너네들은 핵이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협의하느냐. 네. 근데 프랑스 핵을 가지니까 미국의 태도가 달라져 가지고 네. 우리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자. 네. 그러니까 좀 관계가 대등해진 거죠. 네. 대등해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국력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굳이 뭐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를 요구한다기보다 우리가 네. 더 큰 역할을 떠맡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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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적어도 이제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는 상대 못한다 하더라도 북한 하나만큼은 네. 우리가 이제 상대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힘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정모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반드시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저들도 절감하는데 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위해서는 뭐 NPT도 탈퇴해야 하고 또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 또 기타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 외교적 고립 이런 것들을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 예. 그 달라졌다는 것부터 일단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이전에는 북한이 ICBM 발사하면 왜 남북에서 제재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북한이 여러 차례 ICBM 발사했는데 제재가 채택이 안 됐죠. 예. 그리고 국제사회 그러니까 통제력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핵 보유국들 간의 합의가 무너져 버리고 네. 러시아는 거기서 이제 그친 게 아니라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까지 해체해 버리고 네. 뭐 북한 핵보유국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하겠다고 했을 때 네. 미국이 한국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하려면 일단 NPT 탈퇴하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NPT를 탈퇴해야만 이제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할 수가 있고 탈퇴하지 않으면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 때문에 핵무기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NPT를 탈퇴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행 정지라는 또 비슷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행 정지라는 방법 내용은 큰 차이 없는데 이행 정지하면은 뭐 북한이 포기하면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비핵화하겠다. 예, 조건부 그래서 이건 어쨌든 부드러운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NPT를 탈퇴한 다음에 미국을 설득하는데 네. 해리스가 재선되면은 민주당에는 이제 비확산론자들이 많아서 네. 설득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민주당은 동맹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결기만 있으면은 네. 설득하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진 않다고 봅니다. 네. 미국 설득은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고 어떤 보고요. 해리스 후보든 예. 트럼프 후보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훨씬 수월하고, 네. 예, 네. 해리스가 되면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그 결기가 있고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있으면은 네. 네. 그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왜 가능하냐면은 이제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세계 파편화되고 진영화됐잖아요. 네. 네. 진영화돼서 러시아는 무조건 북한 편 되죠. 네. 네. 예, 그럼 미국은 남한 편, 한국 편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 같은 이제 위치에 놓여 있는데 북한이 오판에 의해서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 그러면은 이제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은 이제 경제는 복구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금모으기 운동하듯이 이제 우리가 전 국민이 단합해서 복구할 수가 있는데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는 거고요. 근데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면은 이 유럽의 평화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고 있는데 그 포탄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서방 국가들이 다 자체 생산한 걸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미국도 그렇고 뭐 독일, 프랑스도 포탄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포탄 절반 정도는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그 밀어내기 식으로 그 받아들인 수입한 것만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 포탄 수출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포탄이 절반 정도로 딱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방 이제 러시아에 패배하게 돼 있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국가들도 이제 굉장히 안보가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동부나 이 중부 유럽은 굉장히 안보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들 국가들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무기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지금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동안 이제 계속 북한과 대결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제 무기 개발을 해오고 또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국가, 중동부 국가들의 무기 생산을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한테는 대한민국의 구세주와 같은 지금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들 국가들하고 방산협력을 못하겠다. 그럼 이들 국가들은 안보가 더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곧 유럽의 평화, 세계 평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안보 평화부터 있어야 되고요. 뭐 한국이 핵가지면 다른 나라도 뭐 핵가질 거고 그러니까 세계 평화 불안해질 거다. 이런 식의 논리 가지고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 박사님 말씀 들으면은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도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그 조건이 덜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라 하더라도 한국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뭐 제재하는 신용은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오래 못 갈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한국이 핵무장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 일본이 어떻게 하겠는가? 중국이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이제 일본이 중요한 게 일본 국민들의 반핵 정서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일본 정부는 제가 뭐 올해 이제 일본에 2차례 가서 거기 있는 전문가들 만나고 이제 또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은 일본이 먼저 핵무장하지 못하지만은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일본 정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입장인 걸로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핵무장하고 나서 일본이 핵무장한다고 했을 때 미국과 서방 세계가 두 나라를 전부 다 제재할 수 있느냐? 못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한국한테는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가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하거나 한국 핵무장하고 곧바로 일본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를 강력하게 제재 못하고요. 또 트럼프가 되면은 더더욱 제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이제 그 세계에서 경찰국가 역할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잖아요. 왜 유럽이라든가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를 미국이 지켜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한번 스스로 해결하라.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에 보였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일기행정부 때 측근들이 말렸죠. 지금 말고 당신 재선되면 그때 하라. 그래서 미뤄진 상태고 트럼프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너무나 많이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는 감축하겠다는 입장이죠. 근데 북한은 계속 행복이 늘어가고 러시아랑 협력이 증대되는데 주한미군 줄어들면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핵무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핵무장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이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의존하느니 스스로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자신이 용인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거죠.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탈냉전 직후만 하더라도 미국은 그 당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은 우리가 막아주고 이제 중국 핵은 이제 일본이 좀 견제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하는 게 미국한테 현실적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동북아에서 보면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다 헷갈고 있는데 그냥 현상 유지도 아니고 북한이 계속 핵무기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겠다는 입장이고, 중국도 2030년이면 1000개, 2035년이면 1500개 이렇게 계속 내려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이 현상 유지, 한국과 일본의 어떤 이제 비핵화, 이거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북한하고 중국한테만 유리한 논리인 겁니다. 미국이 설득이 된다면은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핵무장할 때 제일 반발할 나라가 중국 같은데,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물론 반발은 하겠지만은 중국도 이제 자기 이익을 헤쳐가면서까지 우리를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사드 북한 핵 개발은 옹호하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으면서 북한 핵 개발 묵인하면서 우리 핵 개발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고, 그렇죠. 명분상으로는 원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이 핵 가지면은 북한한테는 좀 신경 쓰이고 그럴 수 있지만 중국한테는 사실 이거 별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보복했지만은 그 보복이라는 게 제한된 거였습니다. 관광, 그리고 K-팝, 한류, 그 반도체는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출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한국을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의 현재 핵 보유 역량,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현재 우리 핵 안보 역량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고 일본의 핵 잠재 역량이라는 게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일본은 이미 사형 해결료 제철 시설과 우라늄 축시를 갖고 있어가지고 핵물질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결단만 내리면은 3개월이나 6개월 내에도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으로 사용을 못하면서 산업용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 핵물질은 가지고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핵물질 확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 핵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폭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3개월이나 6개월이면 핵무기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이제 핵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물질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 해결을 재처리해야 됩니다. 네, 플루토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예, 이제 예. 그런 재처리를 해야 되고 예, 예. 또 우라늄 그런데, 확보하려면은 예, 우라늄을 이제 농축하는 시설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우리가 빠르면 1년 만에도 핵무기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네. 예,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규모 사용 해결로 재처리 시설 만드는데 네. 대략 한 5개월 정도면 됩니다. 네. 5개월에서 6개월. 네.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2달에 핵탄두 하나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한 6개월 정도에 네. 한 핵폭탄 초보적인 핵폭탄 서너 개 네. 만들었으면 이제 플루토늄 추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년이면은 서너 개 정도의 초보적인 네. 핵탄두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네. 네. 뭐 초보적이라 하더라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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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거 지금 보면은 초보적인 거지만은 그걸로 이제 전쟁 네, 네. 끝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저희 안보단체도 우리 박사님께서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핵 보유국이 돼야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핵무장 1000만인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죠. 네. 국민 여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국민들의 70% 이상 정도가 지지를 하는데 네. 만약 국민들이 한 80% 정도를 네. 넘어선다 지지율이 예, 예. 그러면은 뭐 정부도 결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도 이제 한국 핵무장 반대한다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다수가 예, 예. 그걸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은 그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예, 예, 예. 국민의 여론의 그렇죠. 반대해서 이제 정부가 핵무장한다고 하면 막을 네. 수 있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거고 이제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감대를 네.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1000만인 서명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우리 한국 핵안보전략 포럼 대표로 계신데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내년도 상반기까지 핵안보 전략 포럼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전문가들 대략 한 35, 6명 정도가 참여해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정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3권의 총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3권의 총서에는 대략 한 47, 8개 정도 장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하나의 주제 가지고 전문가들 뭐 20명 넘어가는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책을 낸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근데 국내외 전문가들 이제 30여 명이 참여해서 이제 한국 핵안보 관련된 모든 것들. 예. 그러니까 왜 핵무장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설득하고, 중국은 어떻게 설득하고, 일본은 어떻게 설득하고, 네. 유럽은 어떻게 설득하고, 네. 이런 논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핵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국제사회 제재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NPT 탈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핵 민방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또 기존 핵보유국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들은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핵을 개발했고 이들은 어떠한 핵지휘 통제책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례들을 봐가면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핵 전략을 가지고 어떤 핵지휘 통제책을 가질 건가.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그럼 재래식 무기하고는 어떻게 이걸 통합해서 운영을 할 건가. 이런 이제 그 핵 개발 필요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핵 개발 이후까지 이후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제 유럽 전문가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 박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핵 문제에 아주 전문가이신 정성장 박사님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